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도입 선언은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을 포함한 미국의 대표 IT 기업들이 이 정책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월가의 유명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 웨도시는 이러한 조치가 애플의 비용, 구조와 수익성에 신박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2025년 4월 7일 현지 시간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중국 및 대만에 대한 새로운 관세 정책이 애플의 공급망과 수익 모델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는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애플의 목표 주가를 기존 $320에서 $250로 20%나 하향 조정하면서 애플이 직면한 상황을 단기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 위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브스는 애플이 아이폰의 약 9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트럼프가 예고한 54%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 관세는 사실상 애플의 비용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번 관세가 코로나19 당시의 공급망 혼란과는 다르게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며 이 관세는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만에 대해서도 32%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이는 TSMC 등 대만 반도체 업체와 협력 중인 애플에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은 지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당시에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에서 면제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월가의 중론입니다. 아이브스는 이번에는 애플이 면제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정치적 환경과 대중 감정, 공급망 구조 등을 고려할 때 면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애플이 생산 거점을 미국으로 이전하거나 인도를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로 다변화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아이브스는 이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애플이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공급망의 단 10%만 이전한다고 해도 약 3년의 기간과 300억 달러 하나 약 44조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이는 단기적으로는 현실성이 없는 옵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애플 주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발표한 이후 급격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 발표가 있었던 수요일 이후 이틀 동안 애플 주가는 14% 하락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총 25%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일 개장 전거래에서는 다시 4%가 추가 하락하며 주가는 $180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애플뿐 아니라 반도체, 소비전자, 전기차 등 중국 및 대만의 생산, 거점을 둔 미국 기업들도 비슷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조치는 단순한 무역 분쟁 수준을 넘어 미국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전략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댄 아이브스는 이번 분석에서 비록 애플의 단기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지만 여전히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애플은 브랜드 파워와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이번 관세 전쟁이 가져올 단기적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경제계와 월스트리트는 소비자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정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텔, 엔비디아, 퀄컴, AMD 등 반도체 및 IT 기업들도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해 대중국 및 대만 협력 구조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4% 하락했으며 이는 2025년 들어 가장 큰 주간 낙폭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갈등,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더 큰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거나 확장하고 있지만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 국내 본사 및 협력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대선이 다가올수록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애플 사태는 그 신호탄일 수 있으며 향후 자동차, 의약품, 소비재 등 다른 분야로도 관세 압박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과 기업들은 이제 단순한 주가 변동을 넘어 글로벌 경제 구조의 변화에 대비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애플의 사례는 그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펼쳐질 무역 정책의 향방은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애플과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 애널리스트들의 전망,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공급망의 대응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드립니다. 글로벌 경제 분기점, 지금 함께 확인해보시죠. 최근 트럼프 관세 정책 발표 후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고 있죠.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며 글로벌 경제에 신박한 충격파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과 중국의 보복 조치, 미국 증시의 반응, 그리고 앞으로의 파급 효과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2025년 4월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휴전협정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경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파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세계 금융시장으로 번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또 다른 발언에서
중국은 미국을 속여왔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로 인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장중 한때 3% 가까이 급락하는 등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아입니다. 오늘도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들 전해드릴게요. 최근 트럼프 관세 정책 발표 후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고 있죠.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며 글로벌 경제에 신박한 충격파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과 중국의 보복 조치, 미국 증시의 반응, 그리고 앞으로의 파급 효과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5년 4월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휴전협정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경하게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국제 외교뿐만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무역 전쟁의 양상을 복합적으로 흔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파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세계 금융시장으로 번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또 다른 발언에서 중국은 미국을 속여왔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압박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대대적인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 중에는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통신장비 등 전략산업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장중 한때 3% 가까이 급락하는 등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중국 역시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긴급 발표를 통해 7가지 보복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첫째,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입니다. 이는 미국 중서부의 농가를 직접 겨냥한 조치로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입니다. 둘째, 미국산 전기차에 대해 추가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테슬라, 포드 등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희토류 수출 통제입니다. 중국은 글로벌 희토류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차, 반도체, 방산 산업의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이 조치가 현실화되면 미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 유럽 등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넷째, 일부 미국 기업에 대한 사업 허가 갱신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스타벅스, 애플, 테슬라 등의 중국 내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섯째, 미국의 반도체 기업에 대한 수출 검토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섯째, 미국과의 항공 교류를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했고 마지막 일곱째, 자국 내 미국 자산에 대한 세무조사와 감사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단기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을 심각하게 흔들 수 있으며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과 인플레이션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전기차, 클린에너지 분야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내부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CNBC와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적 카드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제조업 부흥과 중국 견제를 동시에 내세우는 정책은 트럼프의 전형적인 선거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월가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S&P 500 지수가 최대 10%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공식 논평에서 미국과 중국 양국의 상호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다자주의 체제를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IMF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글로벌 성장률을 1%포인트 이상 끌어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와중에 연방준비제도 Fed의 금리 정책도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연준은 최근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부각되며 금리 정책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의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의 상당 부분을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중국 공장과 미국 수출을 병행하고 있어 이번 무역 전쟁이 양쪽에서 모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국내 산업계는 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외교적 해법을 촉구하고 있으며 한국무역협회는 미국과 중국 모두의 사절단을 파견해 분쟁 완화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2025년 4월 초 우리는 또 한 번 글로벌 무역 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가 글로벌 증시를 흔들고 중국의 반응이 현실이 되는 상황 속에서 투자자와 기업, 정부 모두가 고도의 전략과 인내심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핵심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의 실질적인 관세 도입 여부와 세부 내용 발표. 둘째, 중국의 후속 보복 조치 수위. 셋째,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 넷째, 한국 정부의 외교적 대응 전략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층 뉴스 분석을 마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 한번 글로벌 증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여파가 전기차 대표 기업인 테슬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8주 연속 하락하며 주가가 반토막난 테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연 적용 발언 이후 단 하루 만에 12%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번 반등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24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전일 대비 11.93% 상승한 278.39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선 직후의 하루 상승률 14.75%에 이어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이날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8,954억 달러까지 치솟으며 9천억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테슬라 주가는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작년 12월 18일 고점인 주당 488.54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올해 들어서만 26.6% 하락한 상황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과 경기 둔화 우려가 테슬라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며 주가를 끌어내린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관세 정책이 테슬라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해왔습니다. 전기차 산업은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에 기반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테슬라의 경우 관세 강화는 생산비 증가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BYD를 포함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며 테슬라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일정 부분 완화시켰습니다. 이 발언은 침체됐던 전기차 섹터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투자자들의 심리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 역시 최근 전 직원 회의에서 회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밝다며 지금은 주식을 팔 시기가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는 내부 직원뿐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며 주가 반등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월가의 평가가 마냥 낙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CNBC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최근 테슬라의 1분기 차량 인도량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의 브랜드 피로감,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이 초래한 이미지 악화, 그리고 치열해진 전기차 시장 내 경쟁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BYD가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추월한 사실은 테슬라의 미래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과 미국 내에서는 반 머스크 시위와 브랜드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테슬라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머스크 개인의 SNS 활동과 정치적 발언들이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고위험 고수익 전략가인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는 테슬라가 향후 5년 내 주가 2,60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현재 주가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그녀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로보택시, 에너지, 저장 기술 등을 통해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미국과 중국 일부 지역에서 자사의 완전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으며 사용자 데이터 확보를 통해 미래 기술 개발의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시에 이러한 전략은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흥국 시장 개척 역시 테슬라가 주목하는 주요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의 사업 확장은 전기차 시장에서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정부 주도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어 테슬라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텍사스 기가팩토리를 중심으로 한 배터리, 자체 생산 역량 강화는 공급망, 안정화와 함께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방어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높이려는 테슬라의 움직임은 정책, 리스크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접근입니다. 앞으로 테슬라의 미래를 가늠하는 또 하나의 핵심 변수는 미국 대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보호무역 정책 강화가 예상되며 이는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 제조업체 전반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동시에 머스크와 트럼프의 이해관계가 맞물릴 경우 전기차 산업에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올 수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테슬라는 여전히 고위험보 수익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장기적인 기술력과 글로벌 전략, 그리고 정치적 변수와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현재 테슬라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있어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이며 앞으로의 행보는 글로벌 경제와 기술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에서 벌어진 최근 주총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주식시장 뜨거운 뉴스 중 하나였죠. 상장 이후 첫 정기 주주총회에서 백종원 대표가 직접 주주들 앞에 서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 내용이 좀 특별했어요. 백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상장은 처음이라 이 말이 언론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크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그 뒷배경에는 어떤 맥락이 있었을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더본코리아가 코스피에 상장한 이후 벌어진 일련의 논란들입니다. 원산지 표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일부 가맹점의 위생 상태, 심지어는 도너 리스크 논란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종원 대표는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이번 주총에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더본코리아가 2024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사로서의 책임있는 대응이 부족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저도 상장은 처음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 말은 마치 겸손한 해명이자 동시에 상장기업의 수장으로서 미숙했던 점을 인정하는 발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오히려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일부 주주들은 상장은 처음이라는 말이 무책임하게 느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장 전에는 수백억대 기업으로 가맹사업을 해왔고 누구보다도 책임감 있는 경영자라는 이미지였는데 정작 상장 이후에는 초보자처럼 처신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백종원 대표는 위기를 자초한 걸까요? 아니면 상장 후 기업 운영 방식이 바뀌면서 겪는 성장통일까요? 사실 더본코리아의 비즈니스 모델은 상장 전으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OEM 제품과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직접 만든 것처럼 광고했던 제품들이 사실은 외주였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마케팅 실수가 아니라 상장사로서의 정보 공시와 투명성 차원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더본코리아가 단순한 외식 브랜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하루에 수백만 명이 찾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국민적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회사죠. 그런 회사가 상장 기업이라는 새로운 틀 안에 들어오면서 모든 의사결정과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바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백 대표가 말한 상장은 처음이라는 멘트는 그 전환 과정을 아직 충분히 소화하지 못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주총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더본코리아는 외형적으로는 안정된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확장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 이후에는 실적뿐 아니라 리스크 대응 능력, ESG 경영, IR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떠오릅니다. 백종원 대표는 방송인이자 사업가로서 대중의 신뢰를 얻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투자자들의 신뢰까지 얻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번 사과와 설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의 경영 방식과 정보 공개 방식에도 반영되길 기대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장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상장사 대표는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라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춘 책임자라는 것. 더본코리아가 이 교훈을 어떻게 흡수하고 바꿔나갈지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업계가 한국의 정밀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금지 조치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 CCIA는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지도 데이터 반출 금지 조치가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CIA는 의견서에서 한국에서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려면 정부 승인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한 차례도 승인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해외 기업의 한국 시장 진입을 막는 조치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지도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USTR의 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CCIA의 의견이 향후 한미 간 상호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논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CCIA는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이 교통정보, 업데이트, 내비게이션 길 안내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해외 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지도 반출 규제로 인해 해외 기업들이 현지 기업들과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이 연간 약 1억 3,0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12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글도 지난 2007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의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안보 문제를 이유로 이를 불허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군사기지와 같은 안보시설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반출을 제한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업계는 이러한 조치가 국가 안보보다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무역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CCIA는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 조치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규제라며 미국 기업이 이러한 불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향후 한미 간 무역 협상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국에 대한 관세 정책을 검토 중이며 한국의 지도 반출 규제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향후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기존 방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동시에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고려한 절충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시장에서의 규제를 문제 삼고 있는 만큼 단순히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를 넘어 디지털 시장 전반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디지털 무역 장벽을 완화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반도체 등 다른 분야에서의 무역 협상에서도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지도 반출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 무역 관계와 직결된 이슈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무장 정파 헤즈볼라 사이에 또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휴전이 이루어진 지 불과 넉 달 만에 양측은 최대 규모의 교전을 벌이며 중동 정세를 다시 불안정한 국면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했고 이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바논 남부 마을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인해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이 헤즈볼라가 레바논 영토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정당한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경지역의 한보안 책임자는 아침 7시 30분경 사이렌이 울렸으며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이 레바논에서 날아온 로켓을 요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로켓 발사기 수십 대와 지휘본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습의 일부 영상도 공개되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헤즈볼라는 이 같은 이스라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자신들이 이번 로켓 발사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계속 공격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이 계속될 경우 중동 정세는 더욱 불안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레바논뿐만 아니라 가자 지구에서도 연일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휴전이 이루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군은 계속해서 공습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가자 주민들은 이스라엘군의 경고 방송이 들리자마자 대피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폭격이 시작되기 전까지 불과 15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교전으로 인해 중동의 휴전 상황은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사회 역시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 이어지는 폭격 속에서 민간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동 지역에서 다시 긴장이 고조되면서 휴전이 유지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대규모 충돌로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중재에 나설 수 있을지 그리고 양측이 다시 협상의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언제든지 더 큰 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면서 중동 지역은 다시 한번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국제사회가 나서서 이 갈등을 중재하고 더 이상의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이의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예상치 못한 제안을 내놨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의 원자력 발전소를 미국이 소유하고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바로 다음날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의 대화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고 발표했고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이에 동의하면서 휴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 문제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원전을 직접 운영하면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에너지 기술과 관리, 역량이 우크라이나의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이 실현될 경우 우크라이나의 주권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통화에서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및 인프라 시설에 대한 부분 휴전에 동의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릴 예정인 종전 협상에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중재자로 나서면서 휴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원전의 소유권 문제는 단순한 협상 의제 그 이상입니다. 미국이 직접 원전을 소유하는 방식이 실현될 경우 이는 단순한 전력관리 차원이 아니라 국제질서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 유럽 국가들 또한 미국의 개입을 어떻게 바라볼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단순한 협상 카드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추진될 계획일까요?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통화에서 미국의 방공 미사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습에 대비해 패트리엇 미사일 등 첨단 방공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인 지원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럽 국가들과 협력해 대체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의 중재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최근 두 정상 간의 긴장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백악관 회담에서 두 정상은 의견 차이로 인해 언쟁을 벌였고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과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휴전 논의를 넘어 전후 우크라이나의 경제와 에너지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원자력 발전소 소유권 문제는 향후 우크라이나의 경제 구조와 국제 정치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원전 소유 제안은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나요? 앞으로의 협상 과정이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동시에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헌재는 이를 깨고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 사건의 선고가 윤 대통령 사건의 가늠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두 사건 모두에서 중요한 쟁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은 각각 지난달 변론을 마쳤습니다. 두 사건 모두 비상계엄과 관련된 쟁점이 겹치고 있어 동시에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전망을 깨고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먼저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두 사건의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한 총리 사건의 선고가 윤 대통령 사건의 방향성을 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는 한 총리의 묵인과 방조를 탄핵 소추 사유로 들며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무장한 군인과 경찰이 정치인과 법관을 체포감금하고 국회를 침탈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특히 계엄 선포 전 한 총리가 참여한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한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 및 국무회의에서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비상계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두 사건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규정은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한 총리와 윤 대통령 모두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할 상황입니다. 국회는 한 총리의 행동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드러낸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국무회의에서의 의사결정 과정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역할이 어떻게 평가될지에 따라 두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수도 존재합니다. 한 총리 측은 지난해 국회 탄핵안 의결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만큼 가중된 의결 정족수가 적용됐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탄핵 각하를 요구했습니다. 만약 헌재가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두 사건의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족수 문제는 헌법적 절차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논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두 사건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국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의 선고는 이후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선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두 사건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만한 시점입니다. 두 사건의 결과는 한국 정치와 법률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향후 정치적, 법적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진행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이 두 사람은 현재 공화당 성향을 띠며 민주당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머스크는 친환경과 혁신의 아이콘으로 민주당과 가깝게 지내던 인물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정치적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머스크는 초기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통해 친환경 혁신가로 불렸고 오바마 전 대통령도 그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캘리포니아의 강한 친노조 정책과 높은 세금 부담에 반발하며 테슬라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민주당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견해를 바꾸었습니다. 트위터와 렉스를 인수한 이후 그는 더욱 노골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민주당에 대한 반감을 강하게 표출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놀랍게도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두 사람 모두 노조를 싫어합니다. 테슬라는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과 달리 강한 노조가 없는 기업이며 머스크는 노조를 기업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역시 노조의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둘째, 둘 다 민주당의 급진적 진보 정책, 특히 성전환과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성별 이슈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고 트럼프 역시 전통적인 성별 개념을 강조하며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셋째, 이들은 모두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민주당을 미국을 망치는 세력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공격하고 있고 머스크도 민주당의 경제 정책과 규제를 비판하며 점점 공화당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종종 멍청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언어적 특징이 아니라 전략적인 선택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언론과 대중을 상대로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짧고 직설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강한 인상을 남기는 전략을 구사하며 정치 무대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책 거래 기술에서 협상 전략을 강조하며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초반에 과도한 요구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는 대통령 재임 시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무역전쟁을 감행하면서 기존 국제 질서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와 트럼프가 영원히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유용한 인물이라면 누구와도 손을 잡지만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든 손절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는 독재자는 2인자를 키우지 않는다는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언제든 누구든 내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지금은 머스크와 공통의 적을 두고 함께하는 듯 보이지만 미래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머스크와 트럼프 이 두 사람은 공화당의 주요 인물로 부상하며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한 손을 잡겠지만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갈라설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동맹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결별하게 될 것인지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서울 광화문 일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와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리며 정치적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 개혁 비상행동이 주최한 이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5,000명이 참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파면으로 내란을 끝장내자, 일상으로 돌아가자, 파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집회 연단에 오른 김민문정 공동의장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민생, 경제, 시민의 삶은 더 망가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행동 측은 19일을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선포하고 시민들에게 연차를 내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할 것과 한 끼 단식 인증 캠페인 등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같은 날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에 대거 참석했습니다.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이 집회에는 경찰 추산 약 6천 명이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출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윤 대통령이 감방에 수감됐던 것조차 하나님의 역사라며 남은 임기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을 위해 고난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이며 완전히 새로 태어난 윤석열이 될 것이라며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보수단체 앵그리블루와 자유통일당도 각각 보신각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며 세를 과시했습니다. 다행히 찬반 세력 간의 직접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집회 및 시위법 위반으로 연행된 사례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찬반 양측의 집회는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크게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번 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헌재의 최종 판결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